6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오늘부터 공식 시판됐는데 정치권과 법조계, 일반 네티즌들까지 찬반 공방으로 시끌시끌합니다. 법정에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무슨 회고록 출간이냐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검찰과 언론이 외면한 못 밝힌 진실을 밝힌 책이라는 옹호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성향과 입장에 따라 같은 회고록을 두고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조국 전 장관 재판이 만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토론회인지 박아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 은발의 강연자가 빔 프로젝트 영상을 띄워놓고 이른바 열강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건이 법정에 가서 이제 배심 재판으로 진행된다고 그럴 때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돌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강연자. 20년간 검찰에 있으면서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등을 지낸 검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지금 한강에서 사망한 그 의대생 사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래서 이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 완전히 국론이 극도로 지금 분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할 거냐? 거듭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언급하는 김종민 변호사. 이날 강연은 일반 시민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배심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법조인 모임 배심제도 연구의 주최로 열린 제14차 정기토론회입니다. 이날 주제는 프랑스의 형사 배심제도. 김종민 변호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주 프랑스 대사관에서 법무협력관으로 파견 나가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오늘 발표에 나섰습니다.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전부 다 뭐냐면 한정된 사법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판 중심주의로 재판할 가치가 있는 사건만 공판 중심주의로 하고 나머지 이미 자백하고 증거가 다 확보되고 양형 결정만 필요한 사건들은 빨리빨리 하는 그 신속 절차고 간이 절차.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미국식 배심제는 배심원단은 유무죄만 판단하고 양형은 판사가 정합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참심제는 배심원단이 유무죄 판단은 물론 양형 결정에도 관여합니다. 프랑스 중재법원의 경우 심리 및 평결에 재판장을 포함해 직업법관과 일반 시민인 배심원단이 비밀투표로 똑같이 각 한 표씩의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권고적 효력만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배심원단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 배심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는 것이 김종민 변호사의 전체적인 강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법원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 판사도 더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현재 있는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면서 배심 재판도 도입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배심제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모든 사건을 다 배심 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 프랑스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법원을 달리해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구금형은 중죄법원에서 10년 미만 구금형 및 3,750유로 이상 벌금형은 경죄법원에서 3,000유로 미만 위경죄에 대해선 경찰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법원의 불필요한 사법적 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성, 형사재판 장기화, 재판 병목 현상 등을 제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가령 절도 등 이른바 길거리 범죄에 대해선 즉시 기소 사건이라고 해서 체포 후 48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거는 제가 연수 갔다가 제일 충격받은 사건이에요. 꽁파리스형 인메디에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길거리에서 절도 같은 이런 현행범으로 체포되잖아요. 체포된 사람을 48시간 정도 만에 1심 선고까지 끝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48시간 이내에 1심 선고까지 돼요.
김종민 변호사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부 한 곳이 기일 한 날 수십 건에 달하는 재판을 진행하는데 심도 있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냐고 의문과 비판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 배심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한 사건을 3일 동안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형사합의회에서 한 기일에 사건 몇 건 합니까?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수십 건을 하니까. 이에 김종민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신속 절차제도 도입을 전제로 재판 효율성과 피고인 방어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배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배심 재판을 전면 내지는 부분적으로 도입하려면 반드시 그에 비례해서 신속 절차하고 간이 재판 절차가 대폭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신속 절차, 간이 절차가 완비되어 있지 않으면 배심제 도입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전체가 마비가 될 수 있을 거다. 다만 배심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선입견 또는 예단이 형성되거나 여론이 극단적으로 양분되는 사건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김종민 변호사는 말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극도의 어떤 국론 분열상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좀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배심제도 연구회의 연구와 노력이 실제 배심제 도입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рем입니다. 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서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공시송달과 추한 항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네, 이제 김모 씨는 이모 씨와 물품 거래 계약을 체결했고요. 네. 이 씨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네. 네, 김 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이 씨에게 송달이 잘 되지 않았고 네. 이 씨의 주소를 알 수가 없어서 결국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김 씨는 이제 이 공시송달로 승소한 제1심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네. 이 씨가 거래하고 있던 A은행에 계좌를 압류를 했고 A은행은 이제 2019년 7월 2일 이 씨에게 법원의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된 사실과 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 번호 그리고 채권자의 이름 그리고 법원의 전화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씨는 이처럼 문자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2달이 네.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19년 9월 17일 한 2달 정도 지난 거죠. 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 기록에 대해서 이제 그때서야 열람 복사를 했고 네. 이제 1심 판결문도 그때 받았고 그래서 10월 1일에야 이제 추한 항소장을 제출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 씨가 추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지킨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도 공시송달은 사람들이 좀 들어서 아는데 추한 항소라는 거는 상당히 낯선데 이거는 뭔가요? 네, 이제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네. 일단 이름 자체는 추후 보완 항소라는 의미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우선 항소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시면 네. 뭐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1심 재판을 받고 나서 네. 재판부로부터 판결문을 받고 나면 음. 이제 그 결과에 이제 불복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2심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항소는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 정해놨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판결문을 받은 때로부터 2주 네.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네. 적법한 항소로 인정이 돼서 2심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사안과 같이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이 돼서 네.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소장 부본도 송달을 못 받았고 네. 또 판결문도 송달을 받지 못한 그런 경우인데요. 네.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됐다는 것을 추후에 알게 된 사람이 네. 이제 형식적으로 항소 기간은 아까 2주라 그랬잖아요. 네. 2주 동안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항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다시 항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는데 네. 이를 이제 추후에 보완을 해서 항소를 한다. 이래서 추한 항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안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 씨는 그럼 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판결문을 열람한 시점을 네. 기준으로 보면 2주 네. 이내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에는 네. 그 항소장을 내기 거의 한 3달 전에 네. A은행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A은행은 이제 법원의 요청으로 당신의 계좌가 압류되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뭐 법원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줬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은 사람은 압류 명령의 기초가 되는 어떤 판결이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네. 추측을 사실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네. 본인 스스로 어떤 판결 때문에 내가 압류가 된 거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알아볼 네.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상당히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제 우리 사안의 경우처럼 그냥 법원의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되었다 이 정도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만으로는 네. 사실은 제1심 판결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사회 통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은 사실상 좀 그 추한 항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넓게 주기 위해서 네.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을 좀 좁게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사는 법. 그래서 민사 소송에서의 공시 송달과 추한 항소에 대해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요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이제 들여다보면 사실 잦은 거주지 이동이 있어서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또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주소하고 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도 많이 네. 있습니다. 네.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송달을 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주민등록 초본을 법원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주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송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재판이 계속 진행은 안 되고 계속 공전을 거듭하게 네. 되는데 이제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공시송달 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법원에서 직권으로 공시송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뭐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공시송달 요청을 해서 네.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어떤 경위로든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패소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네. 좀 신속하게 항소장을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사안처럼 네. 이제 추한 항소 기간이 도과됐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법에서 이제 권리 구제를 위해서 기껏 만들어 놓은 추한 항소 제도까지도 이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네. 움직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추한 항소라는 구제 제도가 있다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저 사람 범죄자다 하는 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판결의 재구성 장한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일단 어떤 사건인지 내용부터 볼까요? 네, 총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가명을 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혜 씨는 동서지간인 정수영 씨와 네. 지난 2019년부터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3자인 박현진 씨가 등장하는데요. 네. 박현진 씨는 정수영 씨의 직장 동료입니다. 네. 김선혜 씨와 박현진 씨는 아무런 친분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 6월에 정수영 씨가 김선혜 씨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김선혜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일부러 자기 전화를 피한다고 생각했던 정수영 씨는 네. 함께 있었던 박현진 씨의 휴대폰으로 김선혜 씨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통화하면서 또 다퉜다고 합니다. 네. 이 와중에 휴대폰을 빌려준 박현진 씨도 김선혜 씨와 얼떨결에 통화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김선혜 씨가 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지난해 정수영 씨를 고소했고요. 네. 김선혜 씨는 정수영 씨가 구약식 처분 재판을 받게 됐다는 고소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네. 정수영 씨를 싫어하는 김선혜 씨는 네. 이 처분 결과 통보서를 찍어서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네. 휴대폰을 자신에게 빌려줬던 박현진 씨한테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냐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네.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재판부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박현진 씨 한 사람한테만 해당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뿐 네.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혹은 실제 전파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네. 판단입니다. 이게 뭐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카톡 같은 SNS 프로필 사진에 어떤 사람의 범죄 사실이 담긴 처분서를 찍어서 올리는 것 자체는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네. 주변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네. 일단 이번 사건 판결문을 보면 네. 공연성 판단 관련해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고소 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촬영한 파일을 업로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냐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이므로 네. 박현진에게 보낸 이 사건 메시지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프로필 사진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애초 공소 사실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공소 사실을 보면요. 네.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냐라는 메시지가 명예훼손이라는 것이고요. 네. 그 전제가 되는 범죄 사실을 올린 SNS 프로필 사진은 네. 그런 사진이 업로드되어 있는지 사실관계만 따지고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사실을 재판부가 판단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네. 판사는 결과론적으로 기소된 것만 판단한다 하면서 네.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네. 법적인 판단이 내려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네. 했습니다. 이게 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취임식에서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검찰 최우선 과제로는 신뢰받는 검찰을 꼽았습니다. 종중 재산 분배 과정에서 아들과 딸, 며느리까지만 재산을 나눠주고 사위는 제외한 종친의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사위도 분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 1시간가량 외출을 한 50대에게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외출 시간이 짧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가수 김은국 씨가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